지나친 것이 오히려 화가 되는 경우가 있다. 사람은 맛있는 음식, 재미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다. 아름다움에 홀리고 맛있다고 과식을 한다. 목소리가 좋다고 귀를 솔깃하고 능력이 있다고 일거리를 몰아서 맡긴다. 편안한 방에는 계속 머무르고 싶고 수려한 풍경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라보며 좋아하는 취미에 몰입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화의 원인이다. 아름다움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감성마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피하고 싶을 뿐이다.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무턱대고 먹이에 이끌려 덫에 걸리는 물고기나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사실 사람에게는 감성이 있죠.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감탄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보면 먹어보고 싶은 심정은 누구에게나 있죠. 근데 여고는 그 신음을 쓴 여고는 이러한 인간 본연의 감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모든 화는 지나치게 추구하는 데서 생겨난다. 이제 이 점을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적절함을 지켜라. 그래서 이제 뭐 과유불급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런 또 문장을 덧붙이고 있어요. 요거는 인간은 복잡한 감성과 감정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눈에 보이기에 누구든 알 수 있다. 그러나 본질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꿰뚫어 보기가 힘들다. 삼라만상은 늘 변화하는데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세심한 이해, 그리고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 대국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집착하지 말라. 그것을 꿰뚫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보면 그 사기를 당하는 일이 많은데 남에게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표면적인 현상에 집착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표면에만 집착하고 여기에 본인의 욕심마저 더해진다면 사기꾼의 덫에 걸리기가 쉽죠. 이 달콤한 유혹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현상만 볼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숨겨진 본질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죠. 그 한자 중에 제가 이제 견, 관, 진 뭐 이렇게 표현한 게 있었는데요. 제 책에서 견은 이제 볼견, 이렇게 그 외면을 이렇게 보는 것을 볼견이라고 하면, 볼관자는 외면이 아니고 그것을 좀 이렇게 꿰뚫어서 보는 것을 관이라고 해요. 우리가 직관력 할 때 그 관, 그게 바로 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더 가게 되면 진은 우리가 진단한다 할 때 진. 그래서 병원 가서 문진이라는 게 있죠. 물어보고 진단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떤 그 본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는 것을 진. 그래서 견의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파악할 때 견의 단계가 있고 관의 단계가 있고 진의 단계가 있다. 견, 관, 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까 그 시네모 이제 문장 중에 그런 게 있었죠. 너무 과하게 빠지지 말고 집착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논어에 이런 비슷한 문장이 나옵니다. 낙이 부름이요 에이 불상이라. 좀 유명한 문장인데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이 논어 8일편에 이 문장이 나옵니다. 공자는 이 관저라는 사람의 시, 관저라는 작가의 시를 아주 높게 평가하면서 이렇게 평을 했어요. 관저의 시는 말이야, 즐겁지만 음란하지 않고 좀 슬프지만 마음을 상하게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관저의 시는 즐거우면서도 음란하지 않고 낙이 불음, 낙자가 즐거울 낙자, 이는 어조사이, 이렇게 즐겁지만 낙이 불음, 음자가 음란하지 않고 이렇게 정도를 지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애이 불상, 애자가 슬플 애자. 그 다음에 애이 그러나 불상, 상자가
다칠 상자, 마음을 다친다. 불상, 마음을 다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슬프면서도 마음을 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즐거운데 그것이 음란한 정도까지 가게 되면, 또는 약간 슬픈데 그게 마음을 상하는 데까지 가는 것은 정도를 잃은 것이다. 그래서 그 조화를 해친 것이다. 그래서 공자는 이 관저라는 그 시에 대해서, 관저의 시에 대해서는 어떤 그 중도를 잘 지키고 있는 시다. 그래서 낙이 부름, 애이 불상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바로 이 중도를 지키고 있다는 것과 아까 그 신의무의 그 구절과 서로 일맥상통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으로 이거 한번 볼까요? 명예나 이익을 혼자서 독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주위 사람에게도 나눠줘라. 내 몫이 조금 줄었다고 해서 섭섭해할 필요는 없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똑같이 만족할 수는 없는 법이다. 자기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자기가 명예를 차지하면 누군가는 치욕을 맛보는 것이다. 따라서 훌륭한 인물은 덕을 쌓되 명예를 양보하며 이익은 나누어 준다. 또한 잘난 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늘 행복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자, 좋은 거 다 독차지하려 하지 말고 주위에 좀 나눠줘라. 그리고 오히려 나쁜 것은 내가 좀 가지고 와라. 이 얘기 주구장창 하는 그 책이 뭡니까? 책은담이잖아요. 책은담은 항상 3할, 30%를 좋은 건 남에게 나눠주고 나쁜 건 내가 받아오고, 근데 그 얘기를 여곤도 똑같이 하네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게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같이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 내가 명예를 차지하면 누군가는 치욕을 맛본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자원, 리소스는 제한돼 있죠. 리소스가 무한정이면 내가 마음껏 가져도 다른 사람의 피해를 안 볼 텐데, 자, 세상의 이 재화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명예스러운 자리는 제한돼 있잖아요. 내가 그거를 차지하면 누군가는 같이 그 자리를 또는 그 돈을 탐했던 사람들은 그걸 놓치잖아요. 그럼 갖지 못한 사람은 거기서 억하심정을 갖게 되고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또 분노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책은담에 그 나왔던 문장 중에 요 표현, 세상 인심은 수시로 변한다.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세상의 인심은 수시로 변한다. 인심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와의 관계일 수도 있겠고, 요게 수시로 변한다는 거예요. 항상 좋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관계에서 보험을 들라는 거죠. 저 사람이 나는 저 사람을 믿으니까, 또는 우리 관계가 좋으니까 내가 이걸 많이 뭔가를 취하게 되고, 그래서 쟤는 그냥 영원한 내 편, 또는 심지어 쟤는 그냥 내가 까라면 까는 애야. 뭐 쟤는 그냥 내 운전하는 애인데, 내 밑에 애인데. 이제 이런 영원한 갑을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세상 관계가 변하는 거죠. 요즘 뭐 언론에 많이 나오겠지만 운전기사가 어떤 사람의 운전기사가 그 비밀을 가지고 나중에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모욕을 받고 그걸 검찰에 밝혀서 뒤집어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세상의 인심은 시도 때도 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맹자의 관점에서, 성선설 맹자의 관점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말 자애로운 마음으로 베푼다, 이런 식의 베품과는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책은담이나 이 여곤의 신의무에서 네가 다 갖지 말고 좀 나눠줘라, 이거는 정말 그 사람이 좋아서 그런 나눠줌이라는 의미도 베이스에 깔려 있겠지만, 더 큰 의미는 혼자 다 가지려 하면 말이야, 나중에 그게 화가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좀 미리미리 베풀어 놔. 일종의 보험을 들어 놓아라.
저는 약간 이런 이미지로 좀 읽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처세,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다. 이제 아무래도 이 뭔가를 나누어 가지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거든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사소한 거라도 뭔가를 받게 되면 그 고마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밥 한 끼라도 같이 먹고 작은 선물이라도 주는 이유가 어떤 호의적인 감정을 갖기 위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것들이 생활화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이게 생활화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봤는데 어떤 좋은 일도 처음에는 그냥 의식적으로 또는 그냥 따라하는 거죠. 남들이 하라 그러니까. 좋은 일도 따라하는데 좋은 일도 계속 따라하다 보면 이제 그게 습관이 되고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했을 때 그게 어떤 피드백으로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가를 이제 느낌을 갖게 되면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는구나. 처음에는 그냥 썩 좋지 않은 마음이지만 그냥 흉내를 내고 따라하고 남이 시키니까 했는데 그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게 된다. 이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또 이 덕을 가진 사람은 연극에서 보면 연출가에 비유할 수 있겠죠. 사실 연극의 주연 배우는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관객들로부터 박수갈채와 찬사, 존경을 한 몸에 받죠. 하지만 연출가는 무대 뒤에서 관객과 똑같이 박수를 치죠. 그리고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주연 배우를 바라보죠. 하지만 이때 연출가는 주연 배우보다 더 깊은 행복감에 젖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주연 배우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될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자리는 다른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고 박수를 쳐줌으로 인해 오히려 내가 더 충만감을 느끼는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모든 자리에서 주연 배우가 되려고 생각하는 것, 저는 그것은 욕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동양 고전들을 보면 이 덕을 가진 사람이 되라. 그게 곧 군자인데요. 이 덕이란 한마디로 표현하면 얼마나 많이 버릴 수 있는가. 이 능력인 것 같아요. 덕을 가진 사람은 명예도 버릴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의 30%는 버리라는 거죠. 명예 30%, 욕심 30%, 이익 30%를 버리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그냥 어떻게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버리지만 그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나누어 주는 것. 관련해서 문장 한 두 가지를 제가 읽어드리면 순자 그 성악설을 주장했던 순자도 언젠가 제가 개념 탑재해서 순자라는 텍스트를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요. 순자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유이 불시 국무여야라. 유이 불시, 이 시자가 베풀 시자인데요. 있으면서 유이 불시, 남한테 베풀지 않으면 내가 되게 궁할 때 국무여야, 내가 궁할 때 받을 게 없다. 즉 유의불시 국무여야는 내가 있을 때, 내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남들에게 베풀지 않으면 내가 정말 어려워졌을 때 받을 게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는 변호사 일을 하면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원래 잘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업이 성공해서 큰 재물을 얻거나 명성을 얻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이 횡재와 행운을 얻게 된 사람들이 이 처신하는 모습은 다 제각각이더군요. 그동안 내가 괄시받았단 말이야. 내가 을로서 내가 정말 어렵게 내가 이 자리까지 내가 어떻게 올라왔는데, 이런 과거에 괄시받았던 것을 한풀이 하려는 듯 주위 사람들을 깔아뭉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위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더라도, 내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도움을 주더라도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으면서 도움을 주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봤어요. 이 사람의 운세는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다시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반드시 생겨요. 그런데 이처럼 있을 때, 잘 나갈 때
이 베풀지 못했던 사람들이 곤경에 처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저 친구 말이야. 쌤통이다. 오히려 그 사람의 불행을 즐깁니다. 그래서 나한테 여유가 있을 때 항상 내가 베풀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내가 베풀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해서 너무 오버해서 많이 베푸는 것도 그것도 안 좋아요. 내가 베풀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좀 이렇게 내 걸 버리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덕분 또 덕택 이런 말을 제가 좀 좋아합니다. 누구누구 덕분이야. 누구누구 덕택이야. 근데 이 말은 원래 한자거든요. 덕택할 때 덕은 말 그대로 덕스러울 덕이고 택자가 연모택자예요. 연모택. 그래서 보통 우리가 덕택은 누구의 덕으로 그 은혜가 저수지 연못, 택, 저수지 연못처럼 가득 차게 되었다. 이런 뜻이 덕택이고요. 이 덕분은 이 분자가 나눌 분자거든요. 누구의 덕을 나누어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이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어서 도움을 준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연못을 덕으로 가득 채우는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덕택 또는 그것을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주는 덕분, 이제 이런 의미라는 거죠. 바로 이 덕분과 덕택.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이건 말이야 누구 덕택이야 누구 덕분이야 이런 말들을 좀 쓰셨을 텐데, 한번 의식적으로 내가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나 스스로 뻐기는 것 좀 줄이고, 이거 사실 김 과장 덕분이야, 이거 부장님 덕분이죠, 뭐 제가 한 게 있습니까, 이런 멘트를 한번 써보는 것, 상당히 그 본인의 인격을 높게 빛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에요. 시네머 한번 보시죠. 최고의 전성기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언젠가는 내리막길이 온다. 정상에 섰을 때 그것은 곧 쇠퇴의 길목에 서 있음을 의미한다. 음과 양의 기운이 딱 들어맞는 순간 그것은 곧 떨어질 때를 의미한다. 일단 떨어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떨어지지만 이는 조만간 다시 화합함을 의미한다. 음양의 균형이 무너지면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다시 반전한다. 양이 넘쳐가다가도 어느새 음이 득세한다. 하늘 또한 마찬가지여서 날씨가 개다가도 어느새 비가 내리곤 한다. 이런 식으로 음양은 늘 순환한다. 이게 이제 순환한다는 동양적인 사고방식은 이런 순환사상이에요. 서양적인 사고방식을 소위 직선적 사상이라고 하죠. 인간이 지혜를 통해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 온 것이 서구적인 직선적인 사상이죠. 이에 반해 동양적인 순환 사상은 어떤 문제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또 해결되었다가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주고 이렇게 뺑글뺑글 돈다는 거죠. 뺑글뺑글 돌기 때문에 항상 내가 높이 올라가 있을 때는 낮을 때를 생각하고, 낮게 떨어지게 되면 또 올라갈 때를 생각하라, 이런 겁니다. 이렇게 가득 차면 넘치고 흥하면 망한다. 자, 여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자와 맹자, 안현이나 자사를 만나본 적이 없었더라도 그들이 남긴 말에 공감한다면 실제 마주보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마음과 정신이 서로 교류한다면 천년의 세월도 만리의 거리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조금만 지나면 피아의 구별마저도 사라질 것이다. 이런 차원에 이르면 만난다느니 헤어진다느니 혹은 친하다느니 소원하다느니 하는 감각조차 사라진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 공자, 맹자, 안현, 자사 이런 사람들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더라도 그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그 사람의 말에 공감한다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교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사실 우리가 이제 책을 보면서 어떤 인문학 공부를 하고 고전을 공부하면서 그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실제 내 눈앞에 공자란 사람이 2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내 앞에서 쭝얼쭝얼 거리고 있는 거랑 같게 느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봐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한다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과 어떤 그 케미스트리를 형성할 수 있는 반면에 그런 공감을 하지 못한다면 내 눈앞에 있어도 내 바로 앞에 있어도 아무런 케미스트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참 인연이라고 하는 게 이게 눈앞에 있다고 그게 인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도 인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나이를 저도 먹어가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안달복달하는 마음이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뭐랄까 약간 관조하게 되는 중국 속담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유연천리 레상회 무연대면 불상봉이라. 유연천리 레상회 무연대면 불상봉.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인연이 있으면 천리 밖에 있어도 만날 수 있으나 인연이 없으면 얼굴을 마주하고 있어도 만날 수 없다. 되게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자, 인연 따라 모이고 또 그 인연이 다 하면 멀어지는 거, 그게 인간관계인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도 직간접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웠죠. 이게 사람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내 옆에 두고 싶어도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떠나는 것이고, 그때문에 이제 마음이 되게 상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때까지가 그 사람과 나의 인연이었구나. 이게 뭐 남녀 관계뿐만이 아니고 뭐 직장에서의 어떤 관계, 뭐 친구 관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때문에 만나고 헤어짐 때문에 너무 많은 마음을 다치지 마십시오. 아까 그 논어에 나왔던 A 불상, 조금 슬퍼할 수 있겠지만 A 불상, 마음을 다치지는 마시라. 좀 그런 마음의 에어백을 가져야만 내가 인생의 그 중심을 제대로 잡고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치고 오늘 노래는 영화 주제가 하나 들려드릴게요. 김용, 중국의 유명한 그 무협 작가죠. 그 양반의 그 소강호라는 그 책이 있고요. 이제 그거를 영화로 만든 게 소강호, 동방불패 1, 동방불패 2, 이게 다 이제 그 비슷한 얘기의 스토리 라인인데요. 그 소강호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부르는 곡이 창해 일성소, 푸른 파도에 한바탕 웃는다. 그래가지고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영호충인가 이러면 아마 그럴 텐데 어떤 그 무림의 문파, 정파와 사파림을 다 벗어 던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모든 걸 다 뛰어넘으면서 그 아주 허허롭게 이런 아주 광활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사가 이런 겁니다. 푸른 파도에 한바탕 웃는다. 도도한 파도는 해안에 물결을 만들고 물결 따라 떴다 잠기며 아침을 맞네. 푸른 하늘을 보고 웃으며 어지러운 세상사 모두 잊는다. 이긴 자는 누구이며 진 자는 누구인지 새벽 하늘은 알까. 만물은 웃기를 좋아하고 속세의 영예를 싫어하니 사나이도 그렇게 어리석고 어리석어 껄껄껄 웃는다. 그 뭐랄까 아주 호연지기가 느껴지는 그런 가사와 이제 음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강호의 주제가인 창의 일성소를 들으면서 오늘 스낵 102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공직의 기업 분